예,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직권 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예상대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구속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동욱 정치평론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구속영장을 결국에는 공수처가 이제 청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권 평론가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게 좀 국민들이 봤을 때 예. 좀 자괴감이 많이 들 것 같고요. 일단 그 국가 지도자가 계속 구속되는, 더구나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예.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비극이 되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만감도 교차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극한의 대립과 그리고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정치, 이 부분을 어떻게든 이번 차제에는 좀 해소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비극이 또 반복되는 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저희 국격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 외국의 시선도 우리나라의 국가 그리고 정치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많이 커져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좋은 기회는 아닙니다. 분명히 비극적인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개헌을 통해 가지고 좀 제도적으로 이거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 뭐 발부될지 여부나 앞으로 기소할지 등은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계엄 선포가 있었고 탄핵소추 있었고 체포됐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되는 지금까지 이 상황들 좀 어떤 생각하면서 보고 계십니까? 역사에서 배운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8년 전에 탄핵되고 구속됐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겠지,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 있겠지 했는데 다시 또 이런 상황에 놓인 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되고요. 뭐 이게 개헌을 한다고 해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 이게 대통령의 운명인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의 운명인 것인지, 왜 우리가 구속되는 대통령을 봐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 가진 권력, 최고 권력자로서의 권력을 왕이나 임금으로 생각하고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가 당연시 된다고 한다면 결국 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시는 이런 역사가 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이제 구속된 것은 아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지요. 예. 예, 이 영장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결국에 공수처는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이렇게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체포영장 발부법원과 같은 곳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관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뭐 일단은 체포 적부심이 기각이 되면서 중앙지법에서도 영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에 대한 정당성 어느 정도 인정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정당성 인정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는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 공수처가, 그다음에 관할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시도하는 과정에서 55 경비단에 대한 그 직인에 대한 대리 논란도 있었고요. 집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각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입장이나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들이 좀 쌓여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조금씩 쌓여가는 게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이게 처음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도 나중에 조금은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눈이 처음에 내릴 땐 가볍거든요. 근데 눈도 20cm, 30cm 쌓이면 지붕이 주저앉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앞으로 조금 더 없도록 그렇게 좀 정밀하게 좀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점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할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란을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뭐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반 범죄 피해자라고 한다면 별로 논란이 안 되겠죠. 뭐 무시해버리겠죠. 뭐 당신이 왜 수사권 가지고 그래? 내가 수사한다는데 범죄 피해자가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넘어갈 것인데 그러한 이유를 제기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런 이유를 제기한 사람이 또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지금 법치주의를 대통령이 좀 무시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런 논란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진짜인가? 이런 혹세무민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은 법치주의나 헌법 수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행동이고 이게 이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뭐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돌아가는 요소로 작동될 것인데 예. 문제는 대통령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계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거,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던 거 이거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고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어떻게 이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에 또는 수사권에 수사권 가지고 관할권 가지고 재판권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 그리고 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반발이 있는 만큼 내일 오후 2시에 열릴 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불출석하면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조사의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었고 또 네. 이의 제기도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사에 대해서도 불출석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이번 건만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불리함을 감수하고 가는 예.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번에 불출석을 하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기본 입장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기본 입장이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불법적인 수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한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본 원칙이 있는 부분에 더해서 여론전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수처의 부당함을 일단 주장을 해왔고 그걸 더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출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키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론전도 이게 불을 너무 떼면 밥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수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리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불법 절차다라는 주장을 좀 고수하는 입장이다라는 해석을 내놔주셨는데 좀 궁금한 점은 불리하다면 좀 어떤 점들이 불리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를 거부한다거나 예. 검찰 수사를 거부한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가 없구나. 또 법원에서는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저런 모습들을 봤을 때 재범 우려가 있구나.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구속될 수 있고 탄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많은 수사를 해봤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사건은 구속될 수밖에 없고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닥 기대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여기서 수사했어? 이건 위헌 위법이야. 그래서 내가 무죄 판결을 받는 거. 이런 정도 수준의 절차적 정당성밖에 주장할 게 없다는 부분. 그래서 그게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예. 상대방을 공격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또는 자신의 지지자를 결집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과 뭐 공수처가 짜고 친다라거나 여러 가지 이런 공권력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했다.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지지자 결집, 그리고 자신은 2년 6개월로 끝나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쓰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지만요.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뭐 두 분께서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야에서 나온 입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나온 입장을 제가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성애 민주당 대변인의 경우는 구속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특히나 이런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라는 입장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싶으세요? 일단 내란죄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그 과정에 조사 과정에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맞지가 않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 통해 가지고 체포가 된 이후에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수사에 구속의 실효성이 있는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지금 아마 공수처 조사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이 되더라도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이후에 말씀하시는 예, 거죠? 구속 이후에 예. 구속이 되더라도 그리고 아마 이거를 이제 탄핵과 연결시켜서 보면 탄핵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이 이종되면은 수사가 굉장히 탄력을 빨리 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통령직을 이제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빨리 네. 갈 것이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내란죄 성립이 굉장히 어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지금 빠른 속도를 봤을 때에도 이렇게 구속까지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일단 내란이라는 게 지금 확실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현직 대통령인데 무슨 도주 우려가 있냐. 그리고 다 구속돼 있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접촉할 방법이 없지 않냐.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뭐 접촉할 방법이 없다, 증거 인멸할 증거가 없다. 이건 변호사들이 다 해요. 뭐 저도 재판장에서 주장을 하지만 예. 특히 권력자들 또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어떤 부하 직원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자신이 돈으로서 권력으로서 이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 자신이 다 임명권자였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 지금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일단 책임을 져라. 그러면 내가 그 뒤를 봐주겠다. 뭐 이러한 정도 수준의 어떤 뒤에서의 거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범죄가 너무 중대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소, 소추조차 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내란죄하고 외환죄만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건 그만큼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 외환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범 우려까지도 또 있다는 측면에서 구속이 불가피한 사안이다라고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 내일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99%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1%를 남겨두는 이유는 예. 뭐 우리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 수준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 국가가 굉장히 불안하고 대통령이 불안한 상태에서 국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 국정의 불안정 상태를 만약에 대통령이 풀려났을 경우에 더 심화될 수도 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판사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도저히 대통령을 석방시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9%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기각되냐, 발부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현 상황의 일종의 근간이 바뀔 수도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99%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일단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주요 관계자 이미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접촉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마 기각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둘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수사의 당위성이나 예. 또 지금 만약에 이거를 기각시켜 버리면 그동안에 체포했던 그런 노력들이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이제 상당히 있을 것이고 또 기각됐을 경우에 이것만이 아니고 후폭풍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리한 지금 진행을 해왔다라고 해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도 기각을 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조금 더 기각보다는 조금 발부 쪽에 약간 무게가 실리는데 뭐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각됐을 때 상황에 대해서 평론을 좀 해주셨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발부가 된다고 보면요. 사실 체포기간 포함해서 최장 20일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구속 상태로. 근데 또
이제 기소권은 또 이제 검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11, 11 나눠야 될 거고 앞으로 조사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법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10일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기소를 못하니까 다시 검찰로 수사 기록을 넘겨서 검찰이 최종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기소를 하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기형적인 구조인 것은 맞고요. 다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조폭 같은 사건과 비슷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뇌물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간의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교부자가 거부한다거나 또 받은 사람도 부인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전 국민이 TV로 계엄 상태를 생생하게 확인했고 또한 경찰청장 또는 뭐 서울청장 다 구속이 됐고 뭐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다 구속이 됐는데 이분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이자 군인이잖아요. 이분들이 특별하게 자신을 임명했던 사람을 대통령을 이렇게 뭐 허위로 거짓말로 해서 대통령이 시켜서 계엄을 했고 예. 대통령이 시켜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고 대통령이 시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뭐 해당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뺏고 수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구속 수사에는 수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장애물은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150여 쪽의 영장 청구서 지금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 있고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사,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이 혐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일단은 실효성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예. 지금 예를 들면은 그 구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이나 수사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기 지금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기각될지 발부될지 이르다면 내일 밤에서 모레 새벽 사이에 결론이 날 텐데 뭐 지금 이 시각에는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을 막자는 밤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요. 국민께 전하는 편지에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라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지난번에 요 메시지가 지난번에 이제 체포 시도 당시에 좀 메시지를 한번 냈었어요. 예. 근데 그때랑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때는 체포를 저지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시민들이 이제 지지자들이 저지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좀 약간 고마운 마음이 실제로는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지금 뭐 어디 기대할 데도 없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자기를 밖에서 응원해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감정 표현 정도로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뭐 어떤 다른 뭐 여론전 이런 메시지로는 이번에는 읽히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첫 옥중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메시지는 낼 수 있죠. 낼 수는 있는데 좀 대통령이었으니까 이 마지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좀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 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자신을 지지한 세력에게만 감사하다는 표현을 쓴다는 점에서는 조금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저는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명패를 가지고 계신데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중요 임무 종사자한테 남 탓하는 것보다는 내 탓으로 다 나의 책임으로 좀 돌렸듯이 국민들에게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좀 추위에 떨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좀 안전하게 쉬라 이런 정도 메시지가 나온다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한 대통령이 뭐 취임사, 3.1절 기념사, 뭐 광복절, 대국민 담화 이런 것들을 자신이 읽어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자신이 국민들에게 했던 얘기들을 들어보고 있을 건데 뭐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내가 이게 부족한 것은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요. 다만 이런 기념사에는 대부분 자유,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기념사를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일보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는데 또 같이 가자.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이제 야당에 계시는 입장에서 지지자들 많이 모이는 것 저희가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죠. 그래도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고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실망해서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모여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나 변호사들이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은 불법이다. 무효다. 그리고 야당과 합세해서 나를 구속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후퇴하려고 만든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낸다라고 한다면 또 대통령의 말을 믿는 국민들이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러한 국민들의 생각들이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행동도 더 과격해지거든요. 뭐 심지어 분신까지 하고 있는데 조금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저 강성 지지자들을 조금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을 좀 해하는 어떤 폭력적인 사태로까지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우려를 표하게 됩니다. 예, 뭐 이렇게 구속영장과 관련한 내용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23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왜 이 일정을 앞당기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좀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방첩사, 특전사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군 사령관들이 조사를 받고 증언한 것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장을 좀 먼저 내세우는 게 탄핵 심판에서 좀 더 유리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판기를 원래는 아마 앞에 군 사령관들이 먼저 있었다고 해요. 먼저 있었는데 먼저 당긴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자기한테 자신들이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펴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을 좀 더 강하게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건데 기일 변경을 요청한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 조금 오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뭐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마지막에 자신의 유리한 카드를 먼저 써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변호인 측은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대통령의 말이 맞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증인신문 그리고 또 증인신문 과정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넓혀가지고 또 시간을 끄는 모습들 뭐 이런 걸 통해서 헌법재판을 좀 지연도 시키고 이런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그렇게 훌륭한 전략적 선택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측에서 5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 1명만 수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특임단장 김현태 특임단장까지 1명 더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2명밖에 채택을 못 시켰거든요. 그만큼 헌법재판소를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설득하지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에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조사가 쭉 진행되는 과정인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뭐 어떤 지시를 내렸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사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보고 계십니까? 노상원 등등해서요. 네. 그 수사 상황들은 이미 검찰이 아주 수사를 잘 해놨어요.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뭐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 확인되지 뭐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고 이제 야구방망이 또는 복면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야구방망이로 고문하겠다는 거잖아요. 또는 고문할 것처럼 위협을 주고 그리고 대상자에게 복면을 씌워서 수방사 벙커로 이거 체포해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불법 체포인데 그걸 통해서 부정선거를 자백시키겠다 하는데 부정선거는 없었겠습니다만 고문하면 부정선거를 자백할 수 있죠. 물론 허위 자백이지만 그래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처럼 왜 저런 분이 김용현 전 장관 옆에 있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어서 눈과 귀를 저렇게 헛된 망상을 꾸게끔 만들었을까. 저런 분들이 역술인도 하고 있다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날짜까지도 지적해 줬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런 분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으니까 대통령의 판단력이 더 흐려지는데 굉장히 일조한 것 같은데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평론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노상원 전 사령관의 그 선관위 체포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저는 주안점을 뒀던 게 이게 선관위에 당당한 좀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좀 느껴져요. 이번에 헌법재판소 그 재판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라는 게 음모론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몰입을 해가지고 변론하는 게 좀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도 이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천착돼서 진행된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약 2시간 전쯤에 여야가 결국 특검법 협상에서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에서는 단독 표결에 나서는 수순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직은 단독 표결을 하기에는 조금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하다. 조금은 더 국민의힘과 대화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특검을 좀 제대로 만드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들은 실은 특검이거든요. 특검으로 가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어거지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특검으로 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여야가 좀 더 합의했으면 좋겠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제 너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갈 건데요. 민주당도 좀 양보할 것들은 확실하게 양보를 하고 대신 특검이 수사하다가 인지한 사건이 있는데 수사를 못하게 하면 이건 수사할 게 없는 거거든요. 이미 검찰에서 거의 다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최소한의 수사 기간 그리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설특검보다 수사관들이 더 작아요. 지금 국민의힘 제시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서 꼭 오늘 아니더라도 꼭 같이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야가 각자 수정안을 냈음에도 결국 합의를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좀 합의로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진통은 있을 텐데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특검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효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여당 입장에서도 특검을 자체적으로 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쇼를 위해서 낸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제 분명히 진행을 하려고 낸 거기 때문에 그리고 104명, 108명 의원 중에 104명이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추진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민주당이 냈던 부분들 보면 외환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넣은 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가야 된다. 이게 정쟁용으로 나중에 활용되거나 또 국론을 더 분열시키는 쪽에 그런 문제들은 이슈들은 좀 제거를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는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양쪽에서 할애를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타결이 가능할 거라고 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내는 것이 만약에 여당 입장에서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더 적극적으로 좀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의지가 지금 여야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당에서도 충분히 의지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야당이 낸 법안들이나 탄핵안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과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사실 이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 추진에 대한 의사는 분명하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변호사께서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저희 지지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이제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요즘에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고 싶은데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저희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보기에 굉장히 안 좋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적의 중도층이 이동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층을 좀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우려를 좀 표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계엄 사태가 났을 때는 진보나 중도층에서 야 도대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야 되겠네라고 해서 여론조사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체포가 되니까 대통령에 대한 좀 동정론 그리고 극우 지지층들 사이에서 여론조사 전화 받지 않은 또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보수가 굉장히 과표집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진보, 중도, 보수가 여론조사를 받지만 보수의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숫자가 더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지금 갤럽 여론조사인가요? 1위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 김문수 후보를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좀 선두 주자로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좀 극우 강성 보수들이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해서 오세훈 홍준표보다 더 많이 나오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보수가 과표집됐다는 그런 것의 하나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떠나서 민주당이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는 국정 안정, 민생과 경제를 좀 더 챙겨서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수권 능력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수권을 했을 때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또 민주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명확히 보여줘야지만이 다시 이제 지지율 측면에서는 복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 부분들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을 말씀을 언급을 또 해주셨고 그것과 지금 정당 지지도 보여드리는 것 모두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표본 오차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가 또 야당 입장에서의 해석들을 좀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좀 말씀하고 싶으세요? 일단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예. 지금 갤럽 조사만은 아니에요.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민주당 지세가 꺾이는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볼 부분은 이 서울에서도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 쪽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는 성향이 또 공통적으로 발견됐어요. 이건 뭐냐면은 단순히 보수의 결집만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중도층의 표심 이동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초반에 어떤 충격이나 거기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문제 제기에 대한 여론에서 그 이후의 수습 과정에 대해서 좀 다른 눈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그러한 약간 힘에 의존하는 그런 행태들이 좀 많이 보였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덕수 대행의 탄핵 같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은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하는 우려들이 현실화되는 상황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세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고 있고요. 단순히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반길 부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추세가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정도로 또 이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해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은 그 또한 또 잘못 오독하게 된다고 하면은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앞으로 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동욱 정치평론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